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택배 상자의 물리적 무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벽 4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의 무게, 나날이 오르는 전세금의 무게, 6살 딸아이 다솜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무게였다. 나의 세상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와 내가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낯선 아파트 복도로 양분되어 있었다. 빌라는 습기찬 벽지와 오래된 가스레인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매일 저녁 그곳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뉘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의 무관심한 시선은 나의 고립감을 더했다. 아내 박지혜 34살과의 대화는 오래전에 온기를 잃었다. 저녁 식탁에 오르는 것은 김치찌개와 함께 나누는 내일의 걱정뿐이었다. 다솜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지 않을까?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번 달 관리비가 또 올랐어.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사랑은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지시겨져 회색빛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생각했다. 수백, 수천 개의 문 너머에는 어떤 삶들이 있을까? 나에게 배송지는 더 이상 사람 사는 집이 아닌 해결해야 할 송장의 목록일 뿐이었다. 가끔 나는 트럭 창밖으로 스치는 고급 아파트들을 보며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고민 없이 사는지 상상하곤 했지만 그것조차 피곤한 일이었다. 강남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주상복합 더 팰리스 48층. 그곳에 사는 이수연이라는 여자. 나는 그때 그녀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미니어처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집안에는 그녀의 숨소리 외에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성공한 사업가 남편 강태준 회장은 일주일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비서의 전화 속 목소리로만 존재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텅 빈 침대에서 깨어나 커튼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그녀의 삶처럼 화려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차갑기만 했다. 그녀의 하루는 비싼 요가 클래스, 의미 없는 브런치 약속, 공허함을 채우려는 쇼핑으로 채워졌다고 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생뻘의 윤서연은 만날 때마다 새로 산 명품백과 남편의 성공을 과시하며 수연의 속을 긁었다. 형님, 남편이 이번 기념일에 유럽 크루즈를 예약했지 뭐예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수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남편은 너에게 크루즈를 사주지만 내 남편은 나에게 이 거대한 감옥을 사줬어. 아이가 없는 긴 시간 동안 이 집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닌 화려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이게 나의 삶인가? 화려한 외피 아래 썩어가는 영혼. 그날도 나는 기계적으로 택배 카트를 끌고 있었다.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있고 공기 중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맴돌았다. 48015 이수연. 늘 그렇듯 문은 굳게 닫혀있고 나는 상자를 문 앞에 놓았다. 하지만 무심코 시선이 닿은 송장의 품목명에서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바이브레이터라는 단어 옆에 선정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고급 진동 자극기, 방수형. 나는 당황스러움에 마른 침을 삼켰다. 수많은 물건을 배송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처음이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별일 아니야. 그냥 물건일 뿐이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낡은 빌라의 침대에 누워 아내 등 돌린 모습을 볼 때 문득 48층의 그 상자가 떠올랐다. 그 상자를 열어보는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외로운 밤 홀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녀.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이상한 호기심이 삭 텄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간격으로 비슷한 종류의 상자들이 4802로 앞으로 배송되기 시작했다. 리얼리스틱 딜도 세트, BDSN 액세서리 키트 같은 품목들이 송장에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가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상자 너머의 여자를 그렸다.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 값비싼 옷과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저 상자를 열어볼 그녀의 모습.
그것은 변태적인 상상이 아닌 처절한 외로움에 대한 연민이었다. 저런 부유한 삶 속에서도 외로울까? 나처럼? 어느 날 배송을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4801호의 문이 열리고 수연과 마주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눈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고개를 숙였고 나 역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작았다. 수고하세요.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나와 같은 종류의 피로감과 공허감을 읽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어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지만 그 빛은 그녀의 눈빛처럼 차가웠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익명의 입주맨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48층의 외로운 여자로 기억했다. 사실 그날의 마주침은 수연에게 작은 확신을 주었다고 그녀는 나중에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그의 은밀한 취미를 알게 되었다. 컴퓨터 폴더 속에 숨겨진 사진과 영상들과 주기적으로 도착하는 성인용품들은 남편 강 회장의 것이었다.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밖으로 놔두는 남편의 위선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 나를 무시해. 나도 네가 아끼는 걸 망가뜨려 줄게. 그때 매일같이 문 앞에 상자를 두고 가는 한 남자가 떠올랐다고 했다. 바로 나였다.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연민이 담겨있던 나의 눈빛. 그녀는 나의 이름표를 기억했다. 김민준. 수연은 계획을 세웠다. 나의 휴무일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관리 사무실에 가벼운 뇌물을 주고 정보를 얻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내가 갈 법한 강남의 번화가 술집에 자리를 잡았다. 번잡한 거리, 네온사인 안에 사람들로 북적인 그곳에서 그녀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앉아 나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나를 발견했을 때 수연은 와인잔을 든 채 의도적으로 나의 시야에 머물렀다. 마침내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계산된 미소와 함께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내 얼굴에 떠오른 당황감과 미묘한 설레임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좋아, 물고기가 미끼를 봤어. 술자리가 파하고 나는 택시를 잡기 위해 수연은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같은 길가에 섰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비가 살짝 내리는 밤 공기 속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이런 데서 다 보내요. 택배기사님 맞죠? 괜찮으시면 저랑 한 잔 더 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코올과 외로움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유혹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나는 망설였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지혜의 피곤한 미소, 다솜의 아빠 하는 목소리. 하지만 내 발을 붙잡은 것은 죄책감보다 강렬한 현실 탈출의 욕구였다. 매일 반복되는 잿빛 인생에 처음으로 던져진 색채 짙은 유혹.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까요? 우리는 근처에 조용한 바로 들어갔다. 바 안은 어두컴컴하고 재즈 음악이 부드럽게 흘렀다. 둘만 남게 된 조용한 바에서 어색함을 깬 것은 나였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택배 때문에요. 나는 말을 흘렸다.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그녀는 남편의 부재와 자신의 공허함을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고백했다. 남편은 항상 바쁘다고 해외에 나가고 집에 와도 나를 보지 않아요. 그 상자들은 그나마 위로가 되려 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비밀을 자신의 외로움으로 둔갑시킨 완벽한 연기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이야기에 나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고 그녀를 위로하며 스스로를 위로받고 싶었다. 저도 매일 힘들어요. 가족을 부양하지만 그게 다예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결국 호텔로 향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수연은 내 셔츠를 벗기며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뜨거웠다. 나는 그녀의 드레스를 벗기며 그녀의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피부는 매끄럽고 향수 냄새가 내 감각을 자극했다. 수연은 내 바지를 벗기고 내 성기를 손으로 쥐었다. 당신이 필요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다리를 벌려 그녀의 음부를 혀로 핥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아, 더 깊게. 그녀의 음부는 이미 젖어 있었고 내 혀가 그녀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때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나는 내 성기를 그녀의 입에 넣었고 그녀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빨아들였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혀의 움직임이 나를 미치게 했다. 마침내 나는 그녀의 다리를 내 어깨에 걸치고 내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천천히 밀어 넣었다. 그녀의 안이 뜨겁고 축축해서 나는 신음하며 움직였다. 아, 너무 좋아. 수연이 외쳤다. 나는 속도를 높여 그녀를 세게 찔렀고 그녀의 가슴이 흔들릴 때마다 손으로 쥐어짰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어 서로를 끌어안고 절정에 달했다. 내 사정이 그녀의 안을 채울 때 수연은 몸을 부르르 떨며 오르가즘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절박하게 서로를 탐했다. 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수연은 복수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는 쾌감에 전율했다. 하지만 그 속에 섞인 감정은 이미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택배 상자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신호가 되었다. 상자가 배송되는 날이면 나는 일을 마치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더 팰리스 48층은 현실의 고단함을 모두 잊게 해주는 우리 둘만의 성역이었다. 우리는 단순한 섹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서 고된 노동자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존중받았고 수연은 통제받는 사모님이 아닌 욕망을 가진 여자로 존재했다. 어느 날 내가 배송한 상자 속에는 고급 바이브레이터와 딜도가 들어있었다. 수연은 상자를 열고 그것들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걸로 해보자.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대로 데려갔다. 먼저 나는 바이브레이터를 켜고 그녀의 음부에 대었다. 진동이 그녀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하자 그녀는 다리를 벌리고 신음했다. 아, 민준아, 더 세게. 나는 바이브레이터를 그녀의 안으로 밀어 넣고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안이 진동으로 떨리며 젖어들었다. 수연은 내 성기를 쥐고 앞뒤로 문질러 대응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빨며 바이브레이터의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몸이 경련같이 떨리며 물이 분출되었다. 아, 나와. 오르가즘 후 수연은 딜도를 들고 내 엉덩이에 대었다. 이번엔 네 차례야. 그녀는 윤활제를 바르고 딜도를 내 안으문에 천천히 삽입했다. 나는 처음 느껴보는 자극에 신음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수연, 너무 강렬해. 그녀는 딜도를 움직이며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들였다. 내 성기가 딱딱해지자 수연은 딜도를 빼고 나를 눕혔다. 그녀는 위에 올라타 저기의 음부에 내 성기를 집어넣었고 바이브레이터를 자신의 클리토리스에 대고 움직이며 그녀는 내 가슴을 손톱으로 긁었다. 더 세게 찔러. 나는 아래에서 그녀를 세게 밀어 올렸다. 그녀의 안인의 성기를 조여오며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달했다. 사정이 끝난 후 우리는 땀범벅이 되어 서로를 끌어안고 누웠다. 이 밀회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서로의 욕망을 탐구하는 의식이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점점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죄책감도 커졌다.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온 날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모습과 아빠 보고 싶어 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메모를 보고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위험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연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매번 그녀의 문을 두드릴 때면 내 심장은 기대와 후회로 쿵쾅하였다. 수연은 나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걸 느꼈다고 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도구였지만 나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투박한 손길에서 그녀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갔던 그녀는 내가 떠난 후 텅 빈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 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나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려 했다. 이걸 받아줘. 내가 소중하니까.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전 부인께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의 말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우리들의 관계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것과 자신이 나를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동시에 남편 강 회장의 귀국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연락이 받았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약속이 없던 어느 날 나는 다른 구역의 동료가 급한 사정이 생겨 더 팰리스에 추가 배송을 가게 되었다. 4801호, 익숙한 주소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수연이 아닌 차갑고 위압적인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뒤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지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누구시죠? 아, 택배입니다. 이수연 씨 앞으로. 내가 내민 상자를 본 강혜정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 상자는 늘 배송되던 바로 그 종류의 물건이었다. 고급 성인용품 세트. 강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상자를 받아들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그의 등 뒤로 창백하게 질린 수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나에게 제발 그냥 가 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상자는 수연의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이 비밀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외롭다는 고백은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내가 한낱 복수국의 장기짝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문이 닫히자마자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구토감을 느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나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강 회장에게 발각되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내리는 공원 벤치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까? 내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남편의 위선과 자신의 복수심, 그리고 나를 이용한 계획까지. 남편이 그런 물건을 주문하는 걸 알았어요. 그걸 빌미로 복수하려 했죠. 당신을 도구로 썼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나는 그녀가 건네는 돈봉투를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수연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의 불안과 죄책감은 결국 아내 지혜에게 발각되었다. 당신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지혜의 추궁에 나는 끝내 무너졌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 지혜는 배신감에 절규하며 딸 다솜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다솜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찔렀다. 수연 역시 파국을 맞았다. 그날 나를 본 강 회장은 모든 것을 눈치챘다. 그는 수연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 안에 감금하듯이 했다. 감히 내 물건으로 내 집에서 놀아나? 당신이 가진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그걸 잊었나 보군. 강 회장은 이혼은커녕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평생 말려죽일 기세였다. 금빛 세장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나를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움은 후회로 변했다. 몇 달 후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짓고 텅 빈 빌라에 홀로 남았다. 나는 택배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기계 소음 속에서 나는 과거를 되새겼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더 팰리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 48층을 무표정하게 울려다보았다. 한때는 금지된 해방구였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파멸의 상징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갔다. 내 어깨에는 이제 택배 상자가 아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회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내 인생이라는 배송지에 행복이라는 수추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가끔 밤에 나는 딸의 목소리를 꿈에서 들었지만 깨어나면 다시 잿빛 현실뿐이었다.